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확대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꺼내들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논의하자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100조 원이라는 돈은 내년도 정부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과연 여야가 재원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정책연구실장,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 건이 또다시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들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서 소상공인들이 좀 숨통을 트이나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문제로 접어들었고 이 부분이 다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뭐 100조 원 정도는 손실 보상으로 투입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50조 원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 액수가 다시 100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좀 이따가 100조 원이 150조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선 후보들이 어차피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탁상공론한다. 한마디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현실적이라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걸 믿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이 소상공인들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50조 원, 100조 원 간에 이 정부가 쓰는 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납세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저거는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는 슬로건이지 국민의 공감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지금 이제 뭔가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는 걸 공감을 해요. 그렇죠. 그 공감인데 모두가 재정에 살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세금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내고 나중 65세 퇴직하고 나서 내가 어려울 때 보통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 50조, 100조 뭐 또 한번 경쟁하면은 100조 더 가겠죠. 그때는 저 탁송공란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저거에 대해서 잘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예.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이제 규모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그냥 뭐 50조, 100조 또 과거에 우리가 몇 차례 그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보면 정부에서 일단 뭐 그 전체 규모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선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냥 50조, 100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상공인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소득 감소가 발생됐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지원 그리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지원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은 전체 투입되어야 되는 재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100조라는 거를 그냥 뭐 50조, 100조를 그냥 던져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업종별로 또는 대상별로 그냥 나누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고는 당연히 공감하고 또 그것도 뭐 대선 이후가 아니고 사실 당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전체적인 금액만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소상공인만 또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납세자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이외의 다른 국민들은 저 50조, 100조가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들에게만 저렇게 집중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굉장히 아마 소상공인들은 기대 또는 또 실망할까 봐 걱정도 있겠고 한편에서는 다른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만한 규모가 이만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100조 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일단 100조부터 던져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건 예. 아니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모든 가능한 그런 논리는 한번 이 토론을 해보고 이 국민들이 한번 같이 한번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민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논리를 다 토론을 하다 보면은 과하면은 이 토론 과정에서 좀 금액이 깎일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실한 부분은 강제로 영업 제한을 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네. 생각을 근데 이게 들어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 논의를 하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거를 일단 신뢰하게 좀 해줘야 돼요. 소상공인 지원 자체가. 신뢰도. 네, 제가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다섯 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차 때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했을 때에 소상공인 수가 285만이었어요. 4차 때 얼마였냐면 4차 때는 좀 더 이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가 385만이 됐어요. 그러다가 5차에 들어서는 얼마가 됐느냐? 178만이 됐어요. 5차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집합금지 20만. 그다음에 영업제한 83만. 네. 그다음에 갱년위기로서 20% 이상의 매출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55만. 178만이 됐어요. 딱 9월 달부터 10월 달이죠. 국회에서 손실 보상하겠다 딱 들어오니까 80만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뭐냐 하면 긴급 보상할 사람들은 61만으로 줄었어요. 도대체 50조하고 100조를 하면 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속된 말로 정말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부가 숫자가. 이런 식으로 제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5만, 그다음 178만, 정부가 직접 보상할 때는 80만, 긴급 보상할 때는 62만. 아니 도대체가 정부가 누가 가장 어려운가에 대한 그 판단을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이 300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가구 수가 약 2천만 가구입니다. 이게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할 때는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 그다음에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뭐 철저하게 대선에서의 어떤 포퓰리즘, 저래? 기대를 가지고 간다 이거야. 그럼 저기 나중 대선에 끝나고 나면 다 저 앞에 왜 약속 안 해줬냐 한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로 하여금 거리를 나오게 하는 거, 그다음 정치권에서의 어떤 국회에서의 싸움, 갈등, 이거로 이제 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해놓고 안 해주면 희망 고문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좀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야당 쪽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뭐 논의를 하자, 좋다, 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더니 또 다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민주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집권 이후에 이제 할 얘기다라고 해서 또 다시 선을 그으면서 논의가 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점점 좀 사그라드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논의 과정만 가지고도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이 얼마나 기대와 실망을 반복할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탕에 넣었다 어떻게 보면 넣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 정부에서
좀 더 충분하고 두텁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사실은 이런 그 대선 공약이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네. 최소한으로 어떻게든 그 지원을 막아보려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역 상황이라든지 뭐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과 맞물려서 예. 이 지원의 충분성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이 대선 공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이 손실보상 이야기가 이렇게 50조, 100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여러 번의 대선 공약에서 정책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전 국민 또는 굉장히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나왔던 것들 중에 이렇게 50조, 100조짜리 공약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네. 규모인데 이게 지금 그냥 공약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네. 절차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이슈엔 직설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던,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 관련해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확진자 숫자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7천 명대라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그냥 손실보상이라는 이슈를 던지게 되는데 저는 이게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와 정치권 또는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이게 마치 뭐 집권 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다 정도로서는 아마 소상공인들의 마음이라든지 네. 뭐 아마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불이 나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나중에 끄겠다. 우리 지금 아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좀 끄겠다라는 걸로 소상공인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래도 뭐 당장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부터 일단 돼야 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모든 논의는 다 필요하다고 봐요. 네. 논의는 바람직한 논의든 바람직하지 않는 논의든 전부 다 이렇게 국민들이 같이 이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거기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저는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무엇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논의 말싸움만 자체를 말을 이게 올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할 거면은 그냥 언젠가 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논의를 해라. 지금 바로 논의를 해서 너무 허용된 부분은 좀 줄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서로 합의가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모든 논의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 그 걸림돌이 있어요. 네. 그 걸림돌이 바로 이런 논의들을 좀 정파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좀 정파적인 해석은 좀 줄이고요. 좀 같이 정말 발전적인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필 뭐 대선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여당 후보, 야당 후보들이 이런 발언을 쏟아내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포퓰리즘 아니냐, 표심 잡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100조 원이라는 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쏟아야 된다면 필요하다면 쏟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 5에서 10%씩 각 부처 예산을 조정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을 준비하고 이걸 쏟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사실 5에서 10%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거를 구조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예산을 안 쓰고 딴 데다 여기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 이번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다음에 누가 정부로 나선지 간에 포용성장이라는 말은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8년 이후에 네. 경제학에서의 성장의 패러다임은 네.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포용성장이라고 말을 바꾸었어요. 네. 근데 포용성장을 할 때 12가지 정도의 꼭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토론의 질입니다. 토론이요? 정책 당국에서의 질이 정책 관련된 그 의제에 대한 토론의 질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 무한경쟁 50조 100조는 토론의 질부터 나빠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내년 예산이 네. 원래 정부 예산은 604조 4천억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3조 3천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607조 7천억 이때인데 됐습니다. 딱 안에 들여다보면 네, 3조 607조 3천억이 9천억. 어디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손실 보상하고 들어가 있는 돈이 3조 3천억이에요. 네. 정부에 있는 기재부의 그 훌륭한 관료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50조 100조 안 하고 싶겠어요?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부담 능력에서 그것도 신규거든요. 네. 3조 3천을 넣어서 이게 607조 7천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보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쭉 해왔을 때는 그냥 경제 성장 속에 복지가 따라갔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예산에서 소위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네. 경직성 경비 하면 이를테면 정부가 우리 가지고 있는 국방, 보건복지 그렇죠. 깎을 수 없잖아요. 보건복지 의료가 607조 7천억 가운데서 네. 216조 36%입니다. 국방이 한 58조 정도 돼요. 교육 관련된 게 있습니다. 네. 경직성 경비를 다 내가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네. 427조 4천억이에요. 427조. 7조. 그런데 그거를 전체 예산 나눠 보니까 72.4%입니다. 아, 크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병사들에게 월급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네. 깎자. 5 내지 10% 깎자. 아니 우리 아버지도 어려운데 이게 쉽게 공감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게 복지 국가가 되면 될수록 네. 경직성 경비 때문에 융통할 수 있는 게 줄어들죠, 진짜 확 줄 수밖에 점점. 없잖아요. 아니 내 복지를 빼서 줄여서, 네.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김종인 야당도 보면 진짜 답답한 게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아니 소상공인들이 왜 어려우냐 하면 네.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 금액 자체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집합 제한으로 제일 많이 받는 음식점, 네. 숙박 이런 데가 한 실제 돈이 한 6,800만 원 정도에서 그다음에 이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지금 현금 흐름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야죠. 되는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출 대출을 먹기도 막 억제하고 막아놨단 있죠. 말이에요. 아니 김종인 씨도 경제학자였는데 물론 뭐 한참 전에 경제학 바뀌어가 요즘 텍스트북도 완전히 다릅니다만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 자체가 지금 봉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만 기대를 하냐면 재정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부가 그렇죠.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냐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을 막고 있는 부분은 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런 말 안 하고 정부 예산을 갖다가 5 내지 10% 줄이겠다. 경직성 복지 국가가 될수록 경직성 경비가 많은 예산을 어떻게 줄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김종인 씨가 본인이 뭐 월급 받는지 모르지만 월급 받는 사람이 있어는 정말 고문이 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앞서 특정 개인에 대한 발언은 이종욱 교수님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가요? 예.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거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복지 사회에 대한 어떤 네. 보장,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들어갈 될 비용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묶여 있는 돈들을 빼고 이것저것 다 빼다 보면 과연 구조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네. 있을까?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채를 또 대량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 뭐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요. 그런 지적을 또 이재명 후보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또 우리 국가 부채 상황에 비하면 또 낮은 편이고. 근데 이 5 내지 10% 구조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건 어느 정부나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예산에서 누수가 좀 있고 비효율적인 지출 부분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부나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지난 정부에도 그랬고요. 이번 정부에도 그랬고 이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은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출 구조 조정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경직성 병비, 특히 이제 사회보장 예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금 50조, 100조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른 국민들이 도대체 소상공인이 물론 여러 가지 그 피해도 받고 네, 여러 가지 받지만. 그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 나머지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에서 단순히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지는 좀 약간 그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를 가지고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정부에서 사실 그 유승민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했던 게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증세하지 않고 지출 구조 조정으로 하겠다라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실보상의 50조, 100조를 마련하려면 좀 더 솔직하게 지출 구조 조정도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의 지원 상황이라든지 국가부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하겠다. 뭐 그게 국가부채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좀 더 솔직하게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뭔가 국가의 살림을 이렇게 막 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예산안을 짤 때부터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매만지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물음표를 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출 구조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해야만 된다면은 도대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얼마까지 마련이 가능한지부터 한번 좀 정확하게 그렇죠. 따져야 될 상한이 것 같은데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내년도 지출이 600조 원 중에서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 그러니까 법적 의무 지출 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조 600조 원 정도요. 중에서 300조 원이 재량 지출이고 300조 원이 의무 지출인데 이건 무조건 못 쓰는 그러니까 그렇죠. 건들 수 없는 돈인 법적 거네요. 의무 지출이니까 300조 원은 전혀 건들 수 없는데 네. 근데 이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법적인 재량 지출이 그렇다고 해서 다 재량 지출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재량 지출 중에서 인건비도 있거든요. 인건비 줄일 수가 없죠. 네. 국방비도 있거든요. 국방비도 뭐 줄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적인 재량 지출 중에서 또 국방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를 경제적인 의무 지출을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적 재량 지출은 한 200조 원 정도가 돼요. 200조 원 중에서 한 10%를 구조조정한다면은 20조 원, 그렇겠네요. 5%를 구조조정한다면은 10조 원 정도니까 네. 저는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그 사이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최대 한계다. 정말 최대한으로 하면 최대한 10조 원에서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럼 100조 마련하려면 한 80조 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그 무작정 국채 발행하고 구조 조정해서 100조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이 정도까지가 예산을 조정 기출을 고정해서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예, 솔직하게 그렇죠. 말을 해야죠. 그렇죠. 나머지 80조는 결국은 양당이 생각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올리자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부가가치세가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당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증세는 선거 기간에 얘기하기 참 그러니까.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말이 50조, 100조 한단 말은 저는 그냥 어느 당이 하든지 간에 정세를 하겠다는 거와 정세하겠다. 딱 그냥 생각해요. 같은 말이다. 예, 같은 문제 그냥 저 550조 뭐 말을 내놔서 말인데 우리가 예비비하고 등등을 생각해서 꺾으면 한 10조 정도는 나오겠죠. 뭐 10조 정도는 예비부가 보통 우리가 하면 뭐 한 2, 3%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등등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사실은 소상공인의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사태까지 가면요. 이분들 사실은 생사의 문제에 걸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생사의 문제. 이 생사의 문제를 저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집행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바람은 금융도 좀 필요해요. 금융정책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게 민간 영역이니까 저는 50조, 100조를 내거는 순간에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세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세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뭐 입장을 주신 증세를 건데. 하거나 아니면 못 지킬 약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아니 지키기가. 저 50조 100조 할 때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저한테 표를 줬지 않냐? 50조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세 안 하고 도리가 없다. 우리 그래 하잖아요. 국민이 우리를 뽑아줬을 때는 그 이제 우리 보통 국민 그 공약이라는 게 네. 사실 공약 다 보고 뽑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계시는 분은 내가 공약에서 말했지 않냐. 그걸 실천하는 수단을 그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50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정세해야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10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정치권에서 그거를 선거 기간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 조정,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이 한계가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지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607조 원 규모로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추경입니다. 저희 지금 뭐 추경의 상시화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 추경 4차례 했고요. 올해도 지금 2차례까지 하면서 총 6차례 추경을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뭐 정말 당연해진 지금 상황이 되는데, 사실 추경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근데 지금 추경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 예산안이라는 게 항상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 뭐 특히 이제 뭐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대상자가 좀 늘어나거나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거나 할 때 네. 이제 불가피하게 해왔던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추경이 정말 좀 익숙한 용어가 된 것 분기마다 같아요. 했을 네. 정도로 거의 그 정도로 많이 그래서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제 그 추경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이 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밀어놨던, 그리고 기대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한번 시행하면서 그 신뢰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50조 100조에 해당되는 손실보상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지금 당장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손실보상제도를 대폭 손질해가지고 당장 필요한 지원을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절차상 제가 연내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대선 전에 한 번 정도는 추경을 시도하거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추경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여야가 같이 공감을 한다면 뭐 국회를 통과하면 추경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추경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우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말 그대로 잉크조차도 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상황에서 손대면 이게 번지거든요. 번지죠.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산 지출이라는 것이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지출하고 안 필요하면 지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추경을 해서 지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 맞다. 그런데 다른 필요한 것과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하는 것이 그렇겠죠. 예산인 네. 거거든요. 근데 본 예산은 그게 돼요. 모든 예산을 한 번에 다 링 위에 올려놓고 이게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은 다 맞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부터 정하는 건데 추경이라는 것은 다른 링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링에 올려서 그냥 이것만 보면 필요하다. 필요하겠죠.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제약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통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정말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근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됐거나 그런 식으로 됐다면은 이거는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렇다면 추경이 저는 뭐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본 예산 때 이미 오미크론은 다 그러니까요. 나와 있었던 상태고 그것을 뻔히 알려진 상황에서 본 예산을 지금
아직 번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뭐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기가 됐던 게 이제 주로 뭐 당 쪽, 국회 쪽과 그러니까 여당이겠죠. 주로 이제 여당과 정부와의 갈등이었어요.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제 예산을 또 관리하는 곳이고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재원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늘 꺼내 들었고 여당에서는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 되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당정 갈등이 또다시 좀 재현되는 게 아니라는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추경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획하라는 거는 기재부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들의 정치적 어떤 인기를 위해서는 국회가 통과시키는 건데 국회는 몇 번 하면 물러가시잖아요. 그렇죠. 낙선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임기가 있으니까. 회기가 있고. 네. 기재부 관료는 어쨌든 한 뭐 가면 55세, 60세까지 간단 말이에요. 낙인이 찍히는 거지. 이분한테는 옛날에 우리 개발연대는 대통령이 시켜도 진짜 관료가 목숨 걸고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정말 너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래 했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시킨다고 나라의 관료가 하냐. 관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건데 당신들이 왜 그런 식의 하느냐. 이 낙인이 찍혀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실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꾸 우리가 이제 국제기관에서 IMF나 OECD에서 재정 준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은 사람이 재정 준칙을 알아요. 왜? 재정 준칙은 가장 간단합니다. 가계와 똑같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파산하거나 이제 개인은 파산하면 되는데 국가는 파산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스컬 룰을 가져가요. 그래서 피스컬 룰도 4개의 준칙에 의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 피스컬 룰을 재정 준칙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 우리 최 의원 말하는 대로 세상의 일이 항상 평온하게 가는 일은 없거든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조금 위드 코로나 가려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뭐 터질지 또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이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추경은 본 예산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근데 그 본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 맞다나 잉크도 지금 마르기도 전인데 뭐 물론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올해 우리 3월 24일 날 추경할 때도 연말부터 그 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제는 포용국가 말을 하려면 국회나 정부가 이야기하고는 토론의 질이 좋아야 된다. 그 토론의 질은 국민도 당신들이 토론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국민도 공감을 얻어낼 수 있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해주면 납세자도 미래에 뭔가를 혜택을 얻는 게 돼야 되는데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연금 구조를 같이 바꾸지 않고는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닌데 지금 저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난해 1분기 때부터 시작했던 1차 재난지원금부터 쭉 보면은 그런 양상들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이만큼 해야 돼. 지출해서 국민들 지원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늘 재정 건전성 얘기를 꺼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빨리 늘었어. 지금 이 숫자는 너무 빨리 늘어난 거야라는 거를 기재부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여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많이 늘긴 했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는 아직은 괜찮아. 이게 50%가 된다고 60%가 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야.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거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겨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부채를 바라보는 관점, 그렇죠. 또 시각차. 특히 그 아주 특별한 상황,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에는 그 빚을 지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에 대한 접근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은 저는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겪었던 IMF 이후에 최대의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상황 내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국가들을 보면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수치상으로는 국가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보통 OECD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해서 뭐 낮은 것들은 높여야 따라서 된다. 올려야 된다. 네.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국가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산출 방식에 따라서 뭐 우리가 아주 여유롭거나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재의 상황은 되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저희가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근데 이제 비교를 하는 그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그 동안에 지원했던 지출이 돈 쓴 규모가 GDP 좀 대비 덜하다는 얘기잖아요. 5%도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국가들은 사실 재정 건전성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보다 맞습니다. 훨씬 높은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들이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입되고 있는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수준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들이거든요. 이미 높은데 네, 이미 그렇게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GDP 대비 저렇게 많은 두 자릿수 이상의 비율로 돈을 추가 썼다는 재정 거죠. 지출을 해서 예. 직접 지원을 확대해 왔다는 건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몇 차례 그 상황을 거치면서도 지원은 했지만 네. 항상 이 논리를 가지고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저는 잘못하면 정부가 굉장히 강조했던 우리나라는 방역도 잘 됐고 경제도 잘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로 지금 방역도 위기고 네. 또 어떻게 경제도 보면 이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반발이나 어려움도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부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시스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안은 적극적으로 좀 더 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 방향을 잡고 지출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현수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마 여당에서 얘기하는 관점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재정 건전성이 더 나쁜,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 국가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이 위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100조든 얼마든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는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건전성의 가파른 속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이세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기재부랑 뭐 그 당의 그런 갈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뭐 100조를 한다, 50조를 한다면 당연히 그러니까요. 갈등이 커지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어떤 재정을 지키는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우리가 당은 당연히 요 정부를 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자기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 자체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단 현재 코로나 관련돼서 재정 지출 규모가 적은 것은 이것은 팩트인 거죠. 네. 뭐 다른 나라보다 현재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것까지도 다 팩트인 건데 네. 문제는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은 이것 또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는 굉장히 건전하다. 그러나 미래는 굉장히 추가 수요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도 일부분 맞는 말이고요. 네네. 여당이 주장하는 것도 일부분 맞는 말이어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국민들은 한번 잘 보고요. 싸우는 것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 중에서 어떤 말이 각각 맞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입장차가 있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마 많은 분들 또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렇게 당정이 갈등을 해서 아주 미약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번 반발을 하면 그때서야 조금 더 해주고 또 반발하면 그때 가서 또 좀 더 해주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하는 당정 갈등이 정말 건강한 거냐 토론의 질이 높은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일 것 같거든요. 저는 저 부분에서 꼭 한마디 하고 가고 싶어요. 사실 아까 우리 사회자나 다른 교수님 가운데 우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 가운데는 재정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회 안전망으로 해주는 재정 지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약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네. 사람 빼놓고는 노령 기초연금 빼놓으면 보통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소실 미국 같으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 같으면 13만 불까지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 됩니다. 그러니까 절이 높았을 때는 저 수혜자가 국민 전체에 소셜 세이프티넷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내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만 미래 대비도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정부가 해주는 사회 안전망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거는 현재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미래도 어렵고 내 자식의 미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50조, 100조를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선진국 같이 사회 안전망 지출에 재정 지출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이 소상공인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식의 미래까지 지금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를 좀 알고서 우리가 좀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 않으면 단순하게 저거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다. 네. 여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 공감도 절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OECD 국가들 중에 상대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또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기 위한 직접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그 도표에서 나왔던 국가들, 예를 들면 영미권 국가들보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래 잘 갖춰져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왔지만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낮았던 거고요. 이제 자료 화면에 보시는 영미권 국가들은 네.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들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뭐 취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앞서 낮은 말씀하신 네, 북유럽 네. 국가보다는 조금 그쪽보다는 좀 낮은. 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OECD 국가에서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투입되는 복지 지출 비율이 최하위권이에요. 최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이 그것도 가장 낮았다라는 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 만약에 추경을 한다라고 할 때 국가 부채 비율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국채 발행이라든지 재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앞으로 닥쳐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손실보상이라든지 코로나 대응은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이런 그 미래에 닥쳐올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쭉 지속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지금의 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은 조금 구분해서 네. 논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좀 이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참 결과론적인 얘기를 아쉬움이 좀 드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앞서 말씀 주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출산율이 너무 낮게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 문제 또 지출 문제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앞서 말씀 주신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일회성 있는 시스템까지 좀 갖출 수 있는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늦었지만 지금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인구도 뭐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5천만, 5,200만 얘기해도 앞으로 가면 뭐 3천만 명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지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만 가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저출생 고령화 예산을 돈을 쓰는데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냐라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네. 또 거꾸로 보면은 이게 저출생 고령화 예산을 이만큼이라도 썼으니까 이거라도 막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이만큼 있는데요. 써서 이만큼 만든 거다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쉽죠, 이게 그래도.
그 저출생이 이게 타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거가 그러니까 저출생 예산이 뭐냐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를 방지하자 아니면은 그런 이 성평등을 달성하자 아니면은 육아휴직 같은 걸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요. 육아휴직 방지 예산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애 낳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성평등 사회 어떤 아동이 전부 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직접적인 예산보다는 간접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사회 안정망 예산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돈은 쓰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 만든다고 이렇게 문화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어렵죠. 생각이 어려워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해야죠. 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어떤 순환의 고리를 타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출생과 관련된 상황은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또는 굉장히 심각한 경쟁 구도 또 경제적인 부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들 이런 그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오늘 아마 이 인구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언론의 이슈가 될 텐데 이번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또 결혼이 감소하는 문제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상황들 이게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정을 투입했던 건 어떤 특정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왔었는데 이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 제도적인 지원 또 재정 지원 시간적인 지원 그리고 또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바꾸는 부분 이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출산과 관련된 수치가 나오면 우리는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를 갑자기 심각하게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출을 굉장히 안 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더 낮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저희 뭐 표만 봐도 지금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연령대별 비율이에요. 인구 구성비인데 지금 2020년이라고 보면 2070년까지 봤을 때는 아주 달라진 양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노인이 뭐 거의 한 50% 정도 그렇죠. 차지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탄탄한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요즘 대권 이슈에서도 청년 문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의 세대에서는 청년 문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세대에서는 비혼이라는 문제도 진짜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의 3반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도 우리가 겪는 문제예요. 저런 나라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또 왜 애를 놓지 않는가, 출산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보면 뭐 사람들 여론조사 내전 여자 대학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애들은 학생들은 너무나 쉬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자, 제가 혼자서 생활하면 연봉 3,200만 정도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똑같이 받으면 6,400만을 받잖아요. 그런데 애를 딱 하나 놓으면 3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3천만 원인데 네. 아이까지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뭐 2천만 원 혹은 아이가 2명 생기면 또 다시 또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맞벌이를 전제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를 낳았다. 애를 놓으려면 그래도 자기 집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집사기 그런데 어렵죠. 주택 문제를 낳았다. 그럼 한 사람은 갑자기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그럼 직장 두면은 연봉 6천만 원 가구가 3,200만 원이 되면서 3분의 1로 나누면 그냥 1,000만 원대로 떨어져서 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빈곤층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애 키우면서
빈곤층은 안 가게끔 오케이 애 키우는 국가가 부담할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와서 내 알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부금 같은 경우 과연 그런 목적으로 쓰나요? 나는 지방자치단체 조부금 할 때 저출산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현장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저출산 어떻게 하겠다? 나는 해결 안 되겠어요. 그리고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이슈가 너무나도 거대한 담론이고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무조건 대비를 해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들으면 너무 오늘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손실보상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참 뭐 여야가 좀 같은 마음으로 좀 뭔가 투명한 공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좀 그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종욱 명예교수, 최현수 실장, 이상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